맹상군 열전. 빈객을 좋아하고 스스로 즐거워하다. 맹상군의 이름은 문이며 성은 전시로서 아버지는 전영이다. 전영은 제나라 위양의 작은 아들로 제나라에서 재상을 지내면서 설당을 영주로 받았다. 전영은 아들이 40여 명이나 있었는데 한 소첩에게서 문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다. 그 아이의 출생일은 5월 5일이었으며 그때 전영은 산모에게 아기를 내다 버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몰래 아기를 키웠고 아기가 성장한 뒤에야 비로소 어머니가 전문의의 형제를 통하여 전영에게 그 아들을 소개하게 된다. 전영은 그 아이를 보고는 그 어미에게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아니, 내가 분명 저 아이를 버리라고 했거늘 네가 감히 몰래 키웠단 말이냐? 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전문이 머리를 조아리며 물어왔다. 5월 5일에 태어난 아이를 기르지 말라고 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전영은 말했다. 5월 5일에 태어난 아이는 키가 문 높이만큼 자라면 부모를 죽인다고 하기 때문이다. 전문은 이렇게 반문했다. 그렇다면 사람의 운명은 하늘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으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전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문이 말을 이었다. 만약 하늘로부터 운명을 받는다면 무엇을 걱정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문으로부터 운명을 받는다면 문 높이를 더 높이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전영은 더 이상 그 문제를 얘기하지 말라 라고 말하였다. 얼마가 지나 전문이 아버지를 만나는 기회를 이용하여 물어왔다. 아들의 아들은 무엇이라 합니까? 전영은 손자라 한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럼 손자의 손자는 무엇이라 합니까? 현손이라 한다. 현손의 손자는 무엇이라 합니까? 그건 알 수가 없다. 아버님께서 제나라의 재상이 되신 후 지금까지 세 왕을 섬기셨습니다. 그동안 제나라는 영토를 한 치도 넓히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만금의 재산을 모으셨지요. 하지만 아버님 곁엔 단 한 명의 현명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장군의 가문에는 반드시 장군이 나오고 재상의 가문엔 반드시 재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아버님의 후첩들은 휘황찬란한 비단 옷을 입고 긴 치맛자락을 밟고 다니지만 이 나라의 선비들은 짧은 잠방이옷도 얻어 입지 못하고 있으며 남녀노비들 또한 좋은 쌀밥과 살찐 고기를 실컷 먹다 남기지만 선비들은 술치개미와 쌀교조차 얻어먹지 못한 실정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더욱더 많은 재물을 모아 창고에 쌓아두고 누군지도 모를 어느 자손에게 물려주시려 하시면서도 이 나라가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잊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저는 이것을 매우 괴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전영은 전문을 예의로서 상대하여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게 되었으며 빈객을 접대하는 일을 맡도록 했다. 그렇게 빈객은 날로 늘어나 전문의 명성은 제후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제후들은 모두 사람을 보내 진영에게 전문을 후계자로 삼으라고 권하였다. 이후 전영이 죽은 후 전문은 그의 뒤를 이어 설당의 제후가 되니 이 사람이 바로 맹상군이랐다. 어부지리. 맹상군은 제후들의 빈객들과 죄를 짓고 외국으로 피신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모두 맹상군 문화에와 기거하였다. 맹상군은 그들에게 잘곡과 일자를 주고 우대하여 천하의 선비들은 거의 모두 그에게 의지하게 된 것이다. 그의 식객은 수천 명이 일렀으며
맹상군은 그들을 귀천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대접하였다. 맹상군이 빈객들을 맞아 이야기를 할 때면 병풍 뒤에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 대화의 내용을 적는 것은 물론 그가 물어본 빈객의 친척 및 그들이 사는 곳까지 기록하였다. 빈객이 가고 나면 곧 심부름꾼을 그의 집으로 보내 위문하고 또 그의 친척에게까지 선물을 주게 했다. 어느 날 맹상군이 손님을 맞이하며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불을 꺼뜨리는 바람에 손님은 자신의 식사가 맹상군의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크게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맹상군은 직접 자신의 밥과 손님의 밥을 견주어 보니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 손님은 크게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을 한다. 맹상군이 이렇게 접대를 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식객들이 맹상군의 문화에 모여들었다. 맹상군은 누구에게나 대우했으므로 식객들은 모두 맹상군이 자신과 특별히 친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한편 진나라의 소왕은 맹상군이 현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진나라의 공자인 경양군을 제나라의 인질로 보내면서 명상군을 진나라에 초대하도록 하였다. 이에 맹상군이 진나라로 가려 하자 같이 가길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 이를 말렸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그때 소대가 맹상군에게 말했다. 오늘 아침 제가 이곳으로 오다가 나무로 만든 인형과 흙으로 만든 인형이 말다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무 인형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넌 금방 허물어져 버릴 거야 라고 하자 흙 인형은 나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므로 허물어져도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만 너는 비가 내리게 된다면 떠내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나라는 호랑이와 같은 야만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공자께서 구태여 그곳에 가시려고 하시니 만일 돌아오지 못하신다면 흙 인형에게 비웃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맹상군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진나라로 가는 걸 단념하였다. 한편 소대는 어부질이라는 고사성어를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조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자 소대가 조나라 왕을 설득했다. 이곳에 오던 중에 역수를 건넜습니다. 근데 조개란 놈이 먹이를 찾던 도요새 주둥이를 꽉 물고 있었지요. 도요새가 말했습니다. 이놈아, 앞으로 2, 3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 넌 말라 죽어버릴 거야. 그러자 조개는 지지 않고 말했지요. 무슨 말이냐? 너의 말로 굶어 죽을 것인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어부가 2마리 모두를 잡아버렸지요. 배야, 지금 조나란 연나라를 치려고 합니다. 하면 진나라가 이 어부처럼 이득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조나라의 왕은 공격을 단념하게 되었다. 계명구도. 제나라 민왕 25년 진나라는 다시 맹상군이 자기 나라를 방문해 줄 것을 강요하며 힘이 약한 제나라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진나라로 보내게 된다. 맹상군이 진나라에 도착하자 진나라의 소왕은 즉시 그를 재상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아뢰었다. 맹상군은 현명한 데다 결국 제 나라 사람이옵니다. 설사 진나라의 재상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제 나라를 생각할 것이고 그 연후에 비로소 진나라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하면 이 진나라가 위험에 직면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옵니다. 그래서 소왕은 맹상군을 재상으로 임명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게 된다. 그리고는 맹상군을 가두어 죽여 후한을 없애려고 하였다. 맹상군은 사람을 보내서 소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을 만나 도움을 간청하게 된다. 그러자 후궁이 말하였다. 그럼
맹상군께서 가지고 왔었던 흰 여우 가죽옷을 갖고 싶은데요. 맹상군은 흰 여우 가죽옷을 한 벌 가지고 있었는데 값이 천금이나 나가고 천하에 비길 데가 없는 신기한 물건이었다. 그러나 그 옷은 이미 진나라에 들어올 때 소왕에게 바친 뒤였다. 맹상군은 같이 간 식객들에게 방법이 없겠느냐 물었다. 그때 제일 말 속에 앉아서 마치 개처럼 도둑질 하던 식객 하나가 말문을 열게 된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그는 개처럼 진나라 왕궁의 창고로 잠입하여 전에 맹상군이 소왕에게 바쳤던 흰 여우 가죽옷을 훔쳐가지고 나왔다. 그것을 후궁에게 바치자 그녀는 소왕에게 맹상군을 풀어달라고 청을 하며 마침내 소왕은 맹상군을 석방하게 된다. 맹상군은 풀려나자마자 급히 서둘러 떠났다. 통행 증명서도 고치고 이름도 바꾸며 국경을 통과하기 쉽게 하려 한 것이다. 그들은 한밤중에 함곡간에 이르렀고 제나라 소왕은 뒤늦게야 속은 것을 깨닫고 그를 찾았으나 이미 달아난 뒤였다. 그래서 즉시 군대를 풀어 그를 뒤쫓게 하였다. 맹상군은 함곡관에 도착했지만 달기 울기 전까진 관문이 열리지 않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맹상군은 진나라 병사들의 추격을 크게 걱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말 속에 있던 식객 중 달개 울음소리를 잘 흉내내는 자가 있어 그가 달개 울음소리를 내자 인근의 다른 닭들 모두 일제히 울기 시작했고 이로써 함곡관의 관문이 활짝 열게 된 것이다. 문이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진나라의 추격병들은 함곡관에 도착했지만 이미 맹상군은 떠나간 뒤여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찍이 맹상군이 달개 울음소리를 잘 흉내내는 사람과 도둑질한 자를 식객으로 맞아들였을 때 다른 식객들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자리에 앉는 것조차 커다란 수치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맹상군이 진나라로 들어가 정작 어려움에 당했을 때 결국 그 두 사람이 그를 살려냈던 것이다. 이제야 모든 식객들은 맹상군의 눈을 다시 보게 된 것이다. 이때 달개 울음소리와 도적질 하는 자 때문에 맹상군이 목숨을 건진 것을 두고 후세 사람들은 계명구도라 일컬었다. 맹상군 일행이 진나라를 탈출하여 조나라를 지나가는 길에 조나라의 평원군이 그들을 성대하게 영접하였다. 조나라 사람들은 맹상군의 명성을 익히도록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구경하려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직접 맹상군을 보더니 모두 비웃는 게 아닌가. 맹상군은 기골이 장대한 장부인 줄 알았더니 오늘 직접 보니 난쟁이처럼 작구나. 맹상군이 이 말을 듣자 크게 분개하며 같이 갔던 식객들을 시켜 수백 명을 사정없이 베어버리고 마침내 한 고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는 길을 떠나게 된다. 한편 제나라 민왕은 자기가 맹상군을 진나라로 보내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줄곧 마음이 걸려왔다. 그래서 맹상군이 돌아오자 그를 재상으로 등용하고 정치의 모든 권한을 맡기게 된 것이다. 맹상군은 이렇게 하여 진나라의 원한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전에 제나라가 한나라와 위나라를 도와 초나라를 공격했었기 때문에 한위와 함께 진나라를 공격할 것을 요구하려 했고 또한 서주에서 무기와 군량미를 빌려오려 했다. 그러자 소대가 맹상군에게 진언하였다. 공자께서 제나라 군대를 이끌고 한나라와 위나라를 도와 초나라를 공격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초나라 땅을 빼앗아 위와 한을 강하게 해주었는데 지금은 진나라를 공격하여 그 두 나라를 더욱 강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환이 남쪽으론 초나라에 대한 근심이 없고 서쪽으론 진나라의 걱정이 없어지면 결국 제나라가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자께서는 진나라를 공격하지 않고
무기와 군량미도 빌려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듯하옵니다. 공자께서函谷관까지 가시더라도 진나라를 공격하지 마시고 서주로 하여금 진나라에게 맹상군은 진나라를 공격하여 위안을 강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진나라를 공격하려는 것은 진나라가 사로잡고 있는 초나라 회양으로 하여금 초나라 동쪽 땅을 제나라에게 떼어주도록 하고 또한 회양을 석방하여 초나라와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진나라는 공격당하지 않으면서 초나라의 땅을 이용하여 화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반드시 받아들일 것입니다. 또한 초나라는 왕이 풀려날 수 있으면 반드시 대나라에 고마워할 것입니다. 제나라는 초나라의 동쪽 땅을 얻어 반드시 강대해질 것이며 서울 땅 역시 아무런 걱정이 없어질 것이지요. 이는 진나라가 커다란 손실을 입지 않고 또 삼진의 서쪽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삼진은 반드시 제나라에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삼진,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 삼국을 가리킨다. 이에 맹상군은 동의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한나라와 위나라로 하여금 진나라로 예물을 보내 축하하게 하여 전쟁을 피하게 되었으며 제한위 삼국은 출병을 하지도 않고 서주에게 무기와 식량을 빌려올 필요도 없게 되었다. 베풀면 반드시 보답이 있다. 맹상군의 식객 중에 맹상군의 애첩과 몰래 정을 통하고 있던 자가 있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식객 한 사람이 맹상군에게 고해 바쳤다. 식객의 신분으로 주인의 여자와 관계를 하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서 그를 없애버리시지요.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맹상군은 웃으면서 말했다. 괜찮습니다. 남자란 원래 아름다운 미인에게 빠지게 되어 있지 않소. 며칠 후 맹상군은 자기 애첩과 정을 통하고 있는 식객을 불렀다. 내가 이제껏 이렇다 할 벼슬 자리도 주지 못해 대단히 미안하오. 헌데 웬만한 벼슬은 그대가 만족할 것 같지 않소이다. 내가 위나라 왕과 친밀한 사이인데 이 여비를 마련해 줄 터이니 위나라 왕에게 찾아가 벼슬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리하여 그 식객은 위나라에 찾아가 높은 벼슬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위나라와 제나라의 관계가 악화되어 위나라가 제나라를 공격하려 했다. 이때 그 식객이 위나라 왕에게 말하였다. 전하, 제가 오늘날 전하를 모실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맹상군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추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위나라와 제나라는 원직이 자사손손 끝까지 서로 창을 마주한 일이 없을 것이라 맹세한 형제의 나라입니다. 헌데 어찌 제나라를 공격하여 선왕들의 맹세를 깨고 또 맹상군과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하십니까? 청컨대 제나라를 공격하지 마시옵소서. 만약 강행하시려 하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고 피를 뿌리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위나라의 왕은 제나라 공격을 단념하였다. 이 소식에 제나라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여 맹상군의 지혜와 사람됨을 칭송하게 된다. 맹상군이 제나라의 재상이 되자 그의 사인 위자가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 세 차례나 다녀왔지만 한 푼의 돈도 가져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맹상군이 그 까닭을 물으니 그가 답하였다. 어떤 현명한 분이 계시기에 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하여 세금을 가져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맹상군은 크게 화를 내면서 그를 면직시켰다. 몇 년 뒤 어떤 사람이 제나라 민왕에게 맹상군을 비방하였다. 맹상군이 반란을 꿈꾸고 있다고 하옵니다. 때마침 정갑이란 자가 반란을 일으키자 민왕은
맹상군의 조종하에 일어나지 않은지 의심하게 된다. 맹상군은 피신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에 위자가 세금을 빌려주었던 그 현명한 자가 이 소문을 듣고 민왕에게 글을 올리게 된다. 맹상군께서는 결코 반란을 일으킬 뿐이 아닙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하고는 궁궐 문 앞에서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되었다. 인왕이 크게 놀라 사실을 조사해 보니 과연 맹상군이 반란을 꾸미는 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하여 맹상군을 다시 불렀는데 맹상군은 병을 핑계로 벼슬을 내려두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청하자 민왕은 이를 허락하게 되었다. 그리 제나라 민왕은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더욱 교만해져서 맹상군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이에 맹상군이 위나라로 망명하자 위나라의 소왕은 그를 재상으로 삼았다. 위나라의 재상이 된 맹상군은 서쪽으로 진나라, 조나라와 연합하고 연나라와도 힘을 합쳐 제나라를 격퇴하게 된다. 제나라의 민왕은 패하여 달아나 거땅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그 뒤에 이어 제나라의 양왕이 즉위하자 맹상군은 중립을 지키며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게 된 것이다. 장검이요 돌아갈 거나. 풍안이란 사람은 맹상군이 빈객을 잘 대우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갔다. 맹상군은 집신을 신고 행색이 꾀재재한 그의 모습에 개의치 않고 물어왔다. 먼 길 와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는지요? 당신께서 빈객을 좋아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나는 집이 가난해 살 수가 없어 당신 집에 식객이 되고자 합니다. 맹상군은 그를 하등 숙소에 머물게 하고 10일이 지나 숙소 사감을 불러 물었다. 그 손님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예, 그 손님은 매우 가난해 겨우 칼 한 자루를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그것도 새끼줄로 자루를 감은 보잘것없는 칼이지요. 헌데 그 칼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장검이여 돌아갈 거나 내 밥상에 고기가 없구나 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맹상군은 그를 중동 숙소로 옮겨주고 고기 반찬을 주었다. 그리고 5일 후에 다시 숙소 사감에게 물었다. 여전히 칼을 두드리면서 장검이여 돌아갈 거나 밖에 나가려고 해도 수레가 없구나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맹상군은 다시 그를 상등 숙소로 옮겨주고 드나들 때 수레를 제공하게 된다. 5일 후에 또 숙소 사감에게 물으니 그분은 여전히 칼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검이여 돌아갈 거나 살 집이 없구나 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맹상군은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1년이 지나도록 풍화는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 무렵 맹상군은 제나라 재상으로 있으면서 설당에 봉해졌고 만호의 인구를 다스리게 된다. 그의 식객은 3천 명이나 되어 조세 수입만으로 그 많은 손님을 접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을 시켜 설당의 백성들에게 빚을 놓았다. 하지만 당시 설당의 수입은 좋지 못하여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모두 이자도 갚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식객을 접대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되었다. 맹상군이 이를 걱정하며 측근들에게 물어왔다. 누가 설국에 가서 빚을 받아올 수 있을꼬? 그러자 숙소 사감이 말했다. 북원이란 사람은 용모와 행동거지로 볼 때 언변에 능하고 도의가 있는 장자입니다. 그를 보내 빚을 받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맹상군은 그의 의견에 따라 풍안을 불러 말하였다. 빈객들께서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사람들은 3천 명이 넘습니다만 이제 봉업의 세입만으론 이 많은 분들을 접대하기 어려워 설당에 빚을 놓게 되었습니다.
헌데 1년이 지나도록 설당에서 빚은 한 푼도 갚지 않고 많은 백성들은 이자조차 내지 않고 있는 형편이지요. 풍화는 맹상군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길을 떠나게 된다. 그런 곧바로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자 10만 전을 징수하였다. 그는 그 돈으로 살찐 소를 사고 맛있는 술을 빚어 돈을 빌린 사람을 모이도록 하였다. 이에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도 오고 지불할 능력도 없는 사람도 와서 차용 증서를 대조하였으며 모두 한데 모여 매일같이 소를 잡고 술을 준비해 잔치를 벌여왔다. 모두가 술이 거나하게 오르게 되면 풍화는 차용 증서를 지난번처럼 대조하며 이자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지불 일시를 정하고 가난해서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사람은 차용 증서를 그 자리에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맹상군께서 당초에 돈을 빌려준 까닭은 가난한 백성들이 그 돈을 미천으로 삼아 생업에 힘쓰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 이자를 붙인 까닭은 식객들을 접대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자,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에겐 지불할 날짜를 약속받고 이자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겐 차용증서를 불태워 그 채무를 취소할 것이요. 아니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마음껏 드십시오. 아휴, 이렇게 인자하신 공자님이 있으시니 어찌 그 아름다운 뜻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에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일제히 일어나 재배하고 큰 소리로 만세를 불렀다. 한편 차용증서를 태워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맹성군은 크게 화를 내며 풍한에게 말하였다. 아니, 나에게는 3천여 명의 식객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돈을 대부해줬던 것이죠. 봉급의 수입은 적고 백성들이 거의 시간에 맞춰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 빈객들에 대한 접대를 못할 지경인데 선생은 먼저 돈을 받은 뒤 살찐 소와 맛있는 술로 잔치를 열고 또구나 차용증서까지 불태워버렸다고 하니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풍화는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쇠고기와 술을 많이 준비하지 않으면 재무자들을 모을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고선 누가 돈을 지불할 수 있고 누가 돈을 지불할 수 없는지 구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에겐 기한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내가 그곳에 눌러 앉아 독촉을 해본들 지불하지 못한 이자만 많아질 뿐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재물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지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공자께서 이익만 담하여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실 것이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을 배반하여 도망쳤다는 오명만 모두 뒤집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차용증서를 불태워 없애고 유명무실한 장부를 취소한 것은 서울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공자를 가깝게 여기고 공자의 이름을 빛내려 한 까닭이지요. 그러자 맹성군은 손뼉을 치며 잘한 일이라며 풍한에게 감사하였다. 교토 삼굴. 그 무렵 제나라 왕은 진나라와 초나라의 맹상군에 대한 비방계략에 빠져 맹상군의 명성이 자신보다도 높고 권력도 맹상군이 모두 농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맹상군의 재상지기와 봉급을 모두 회수하게 한 것이다. 맹상군이 재상 자리에 물러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식객들이 그를 배반하고 떠나갔다. 이때 풍한이 말하였다. 저에게 진나라로 타고 갈 수 있는 수레 한 대만 주십시오. 반드시 귀공을 제 나라에서 중용되게 만들고 더욱더 영지를 넓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맹상군은 곧 수레와 예물을 마련하여 그를 진나라로 보냈다. 풍화는 진나라로 가서 왕을 만나 설득하였다. 지금까지 제 나라에 들어오는 전하의 유색객들은 진나라 편에 서 있는 자와 제 나라 편에 서 있는 자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금 진나라와 제 나라는
천하를 양분하는 두 강국으로서 결코 함께 존립할 수 없는 두 나라이지요. 그러자 진나라의 왕이 좌불안석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물어왔다. 그러면 진나라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혹시 제 나라의 맹상군이라는 자가 파면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 사실 제 나라가 전하의 강국으로 나서게 된 이유는 바로 맹상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중상모략에 당하여 물러나게 되었지요. 그는 마음속으로 원한의 뼈에 사무쳐 반드시 제 나라를 배반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제 나라를 버리고 진나라에 오게 된다면 제 나라의 내정과 인사사정 등을 모두 진나라에게 말할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 대왕께서는 제 나라를 취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니 이 어찌 패권에 그칠 일이겠습니까? 하여 대왕께서는 지체 없이 사자에게 예물을 보내 조용히 맹상군을 모셔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제나라 왕이 후회하고 다시 맹상군을 중용하게 된다면 천하의 패권 향방은 또다시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진나라의 왕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술의 10대와 많은 황금을 준비하고 맹상군을 불러오기로 했다. 풍화는 왕에게 하직하고 진나라의 사자보다 먼저 제나라에 도착한 뒤 제나라 왕에게 말하였다. 지금 진나라에 들어오는 전하 유색객들은 진나라 편에 사는 자와 제나라 편에 사는 자로 갈려 있습니다. 지금 진나라와 제나라는 전하를 양분하는 두 강국으로서 결코 함께 존립할 수 없는 두 나라이지요. 그런데 신이 듣기엔 지금 진나라의 사자가 수레 10대에 많은 황금을 싣고 맹상군을 모시러 온다고 합니다. 음, 만약 맹상군이 서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여 진나라의 재상이 된다면 천하는 곧 진나라의 의지를 하게 될 것이지요. 따라서 진나라는 천하 패권을 잡게 되는 반면 제나라는 그 밑에 들어가는 형편이 되어 임치와 중목이 위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진나라 사자가 오기 전에 당장 맹상군을 복직시키고 더 많은 봉급을 내려 유감의 뜻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제나라 왕은 동의하고 곧 사람을 국경으로 보내 살펴보니 과연 진나라의 사자가 국경을 넘어오고 있었다.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되자 왕은 즉시 맹상군을 불러 재상의 자리를 복직시키게 된다. 이후 예전의 봉급 외에 1,000호를 더 보태주게 된 것이다. 풍환이 맹상군에게 말했다. 이것이 곧 교토 삼굴입니다.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나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즉 공자께서는 이제까지 재물만 가지고 계셨기에 굴이 하나뿐이었는데 이제 서울지방에 땅도 생겼으며 진나라 재상자리도 마련해 놓은 셈으로 앞으로는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굴이 2개나 더 생긴 셈입니다. 시장이 아침에는 붐비고 저녁에는 한산한 까닭은 상군이 파면되었을 때 빈객들은 모조리 그의 곁을 떠나갔었다. 그런데 이번엔 맹상군이 복직되자 풍화는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려 했다. 그러자 맹상군이 탄식하며 풍한에게 말했다. 나는 빈객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대접에도 별로 실수가 없었어. 그리하여 식객수가 3,000여 명이나 되었던 것이라 생각하지요. 근데 내가 파면되자 모두 하루아침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만일 뻔뻔스럽게 찾아오는 자가 있다면 내 그 얼굴에 침을 뱉어 크게 모욕을 주고 싶소만. 이에 풍화는 수레를 멈추고 내려 머리를 숙여 정중하게 절을 하였다. 선생께서 빈객들을 대신해 사과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국 빈객들을 대신하여 사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상 이치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아니요. 내가 너무 어리석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 예,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으며 이는 모든 생물의 규율입니다. 부귀한 몸이 되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그와 내왕하게 되며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매우 적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홍자께서는 시장터의 사람들을 보시지 못하십니까? 아침엔 서로 앞을 다투어 먼저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해가 진 뒤에는 시장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는 아침엔 시장을 좋아하다가 저녁에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지요. 다만 저녁 시장엔 원하는 물건과 이익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자께서 치기를 잃자 빈객들이 모두 떠났다고 하여 공자께서 그들을 미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빈객들이 공자에게 오는 길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자 맹상군이 두 번이나 절하며 말하였다. 잘 알겠소. 선생의 말씀을 따르겠소. 선생의 말씀을 듣고 어찌 가르침을 받들지 않을 수가 있겠소. 태사공은 말한다. 나는 일찍이 서울 땅을 지난 적이 있는데 그곳의 풍속이 대단히 흉포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 연유를 물었다. 사람들이 말했다. 맹상군이 일찍이 천하의 많은 인협들을 불러 모아 법을 어기고 서울 땅에 들어온 자만 해도 6만 호가 됩니다. 세간의 맹상군이 빈객을 좋아하고 이를 스스로 즐거워하였다는 말은 참으로 명불허전이로다. 위 공자열전 공손한 도덕군자. 위나라 공자인 무기는 위나라 소왕의 막내 아들로 안희왕과는 배다른 형제였다. 소왕이 죽은 후 안희왕이 즉위하자 그는 신릉군에 봉해졌다. 당시 이웃나라인 진나라의 재상은 바로 위나라에서 간첩 혐의를 받고 죽을 뻔하다가 도망쳤던 범죄였다. 그는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진나라 군대를 일으켜 위나라 수도인 대량을 보위하였으며 또한 화양 지방에 추순하고 있었던 위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하고 위나라의 장군 망묘를 쫓아내게 된다. 안희왕과 공자 무기는 모두 이 일을 가장 걱정하고 있었다. 공자 무기는 어질고 공손한 사람이었다. 재능이 크든 작든 어느 사람에게나 예절 바르게 행동했으며 결코 자신의 재산이나 지위를 과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의 명성은 널리 알려졌고 그리하여 수천리 먼 곳의 선비들도 모두 앞다투어 그에게 모여들게 된 것이다. 그의 식객은 자그마치 3천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공자 무기의 명성이 높고 그가 거느린 식객의 수도 많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마음대로 위나라를 침략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태는 10여 년이나 계속되었다. 어느 날 공자 무기가 위나라 왕과 바둑을 두고 있었을 때 일이다. 갑자기 북쪽 국경으로부터 경보가 전해졌는데 조나라가 출병하여 곧 국경을 침범하려 한다는 전보였다. 왕은 즉시 바둑을 그만두고 조송 대신들을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려 했다. 그러자 공자 무기는 왕에게 말하였다. 지금 조나라 왕은 국경 근처에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위나라 왕과 바둑을 계속 두는 것이 아닌가. 허나 왕은 도무지 마음이 불안하여 바둑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잠시 후 북쪽 국경으로부터 소식이 전해졌는데 조나라 왕이 사냥하는 것입니다. 국경을 침범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아뢰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을 듣고 왕은 크게 놀라 물었다. 아니, 공자는 어떻게 할 수 있었어? 그러자 공자 무기가 대답했다. 저의 문객 중에 조나라 왕의 사생활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라 왕이 하고 있는 일을 저에게 바로 보고해 주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지요. 그 뒤로 위나라 왕은 공자 무기의 재능을 크게 두려워하여 그에게 국가대사를 맡기지 않았다. 몸을 굽혀 인재를 모으다. 위나라에 후영이라는 은사가 있었는데 그는 이미 나이가 70이었고 매우 가난하여 대량의 동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하고 있었다. 공자 무기가 그의 소문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 그를 만나 얘기를 나눴고 귀중한 물건을 선물로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선물을 거절하면서 저는 수십 년 동안 심신을 수양하고 지조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자의 선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에 공자 무기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크게 벌이고 손님들을 불러 모았다. 손님들이 모두 자리에 한 뒤 그는 수레에 타고 왼쪽 옆자리를 비워둔 채 동문으로 후영을 맞이하러 갔다. 그런데 후영은 다해진 옷과 모자를 정리하더니 곧장 수레에 올라타서 사양에 말 한마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 기회에 공자의 성의를 관찰하려는 것이었다. 공자 무기는 말고삐를 조심스럽게 잡고서는 절대 공손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한참 수레를 타고 가다가 후영이 말하였다. 저의 친구가 여기 시장거리에서 부둣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곳에 들러 친구를 만났으면 합니다. 그러자 공자 무기는 즉시 수레를 몰고 시장으로 들어갔다. 후영은 수레에서 내려 친구인 주애를 만났다. 그는 일부러 오랫동안 친구와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가끔씩 공자를 관찰하였다. 그러나 공자의 안색은 더욱 온화해질 뿐이었다. 이때 위나라의 장군, 재상, 종실 대신 및 귀빈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길가의 모든 사람들은 공자가 말고삐를 잡고 있는 걸 구경하고 있었다. 공자 무기의 시종들은 모두 후영을 욕하고 있었는데 후영은 공자 무기의 안색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걸 보고 비로소 친구와 작별을 하게 되었다. 이윽고 공자의 집에 도착하자 후영을 맨 윗자리에 앉히고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그를 소개하게 된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비로소 후영이 말문을 열었다. 저는 오늘 귀공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낱 문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허나 공자께서는 손수 수레를 끌고 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저는 저를 깍듯하게 대우하셨습니다. 저 후용은 오늘 공자께 선비를 아낀다는 명성을 들으기 위해 일부러 시장거리에 오래 서 있게 하고 오가는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공자를 둘러싸고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공자께서는 더욱이 공손함을 보이셨습니다. 하온의 시중의 사람들은 모두 저를 소인이라 생각하고 반면 공자에 대해서는 선비를 예로서 대하는 장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후영은 마침내 공자의 귀빈이 되었다. 후영이 공자 무기에게 말했다. 제가 들렀던 부주권의 주애라는 사람은 현명하고 재능 있는 사나이입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부족한 일을 하며 숨어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 뒤 공자 무기는 푸주간의 주애를 여러 번 찾아갔지만 주애는 오히려 고맙다는 인사조차 없었다. 이를 공자는 매우 기이하게 생각하였다. 자결로서 전송을 대신하겠습니다. 위나라 안희왕 20년, 진나라는 장평에서 조나라의 40만 대군을 격파하고
그 기세를 몰아 조나라 수도 한단을 보유하였다. 그러나 조나라 해문왕의 동생 평영군의 부인은 바로 공자무기의 여동생이었다. 이에 조나라는 여러 차례에 걸쳐 위나라의 도움을 청했고, 이에 위나라의 왕은 장군 진비에게 10만의 군사를 주며 조나라를 돕고자 했다. 그때 진나라가 즉시 사신을 보내어 경고하고 나섰다. 이제 우리는 며칠 내로 조나라의 항복을 받게 되어 있어. 만일 조나라를 돕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있다면 조나라를 점령한 뒤에 우선 그 나라를 치도록 하겠소. 위나라 왕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며 곧 진비 장군에게 전령을 보내 국경지대에서 군대를 머물도록 명령했다. 하여 위나라의 군대는 명분상으로만 조나라의 구원이지 실제로는 양다리 걸치기로 오직 전쟁 구경만 하게 되었을 뿐이었다. 조나라 평원군은 계속 사자를 공자 무기에게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다. 나 조승이 스스로 위나라와 혼인을 맺은 것은 공자께서 숭고한 도의를 지니시고 남이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반드시 돕는 인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헌데 지금 한단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위나라의 구원병사는 한 명도 오지 않고 있으니 남을 돕는 공자의 숭고한 도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비록 공자께서 나 조승을 가벼이 여기고 조나라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당신의 여동생까지 버린단 말씀이십니까? 공자는 마음이 몹시 아팠다. 그리하여 그는 몇 번이나 직접 왕에게 말해보고 또 유색액으로 하여금 갖가지 방법으로 왕을 설득하도록 했지만 왕은 진나라가 두려워 끝내 공자의 주장을 듣지 않았다. 공자는 자기의 주장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문하의 식객들을 거느린 채 진나라와 결전을 벌이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 공자 무기가 길을 떠나 동쪽문에 이르자 문지기인 후영을 만났다. 공자는 어떻게 진나라의 군대와 결사전을 벌일 건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였고 말을 마치자 곧 작별을 구하였다. 그러자 후영은 말하였다. 분투를 빕니다. 이 늙은인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공자는 후영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내가 후영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주었고 이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언데 내가 지금은 죽을 곳으로 가고 있는데도 후영은 나를 배웅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게 부족한 점이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다시금 길을 돌아가 후영을 만났다. 후영은 웃으면서 말하였다. 꼭 되돌아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공자께서 인재를 소중히 대접하셨다는 것은 천하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자께서는 특별한 방법도 없이 곧장 결전을 벌이시려고 하시는데 이는 마치 굶주린 호랑이에게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된단들 빈객들을 키워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저를 그토록 대접해 주시는데도 공자께서 떠나실 때 제가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만일 그렇게 한다면 공자께서 반드시 되돌아오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자는 후영에게 가르침을 청하였다. 후영은 사람들을 물러가게 한 후 소리 낮춰 말하였다. 진비 장군의 병부는 항상 왕의 침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여의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어 항상 왕의 침실을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부를 훔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 3년 동안이나 백방으로 노력하고 왕을 비롯하여 모든 신하들이 여의의 복수를 하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일찍이 그녀는 공자께 눈물을 흘리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공자께서는 즉시 식객들을 풀어 원수를 찾게 했고 마침내 그 목을 잘라 여의에게 공손하게 바쳤습니다. 이에 여인은 공자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 좋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행동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죠. 자, 이제 병부에 대해 공자께서 부탁하시면 그녀는 반드시 병부를 훔쳐줄 것입니다. 그때 병부를 가지고 가서 진비의 군권을 빼앗고 그 군대를 이끌어 북쪽으로 전하를 구하며 서쪽으론 진나라 군대를 격파한다면 이는 춘추패와 어깨를 겨룰 만한 공적이 아니겠습니까? 후영의 계책을 들은 공자 무기는 그의 말대로 여의에게 부탁하였고 여인은 병부를 훔쳐 공자 무기에게 가져왔다. 공자 무기가 병부를 가지고 출발하려 하자 후영이 말하였다. 장수란 바깥에서 전쟁 중에 비록 왕의 명령이라도 국가 이익을 위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비는 병부가 꼭 맞더라도 공자에서 군권을 넘기지 않고 다시 왕에게 그 진위를 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주애를 데리고 가시지요. 저의 푸죽한 친구인 주애는 데리고 갈 만한 인물입니다. 그는 힘의 세계론 따를 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진비가 다행히 군사를 넘겨주면 좋은 일이겠지만 만일 거부할 시에는 주애를 시켜 죽이도록 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공자 무기는 눈물을 흘렸다. 호영이 의아해서 물었다. 왜 우시는 겁니까? 죽음이 두려우신 것인지요? 아닙니다. 진비는 호탕하고 용맹스러운 노장군입니다. 아마 내가 가도 그는 나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것이죠. 하면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요. 그리하여 공자 무기는 주애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였다. 주애는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부족간에서 도살이 나는 도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자께서도 전에 저를 몇 번이나 찾아와 주셨는데도 제가 예를 올리지 않은 것은 이러한 하찮은 예절이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자께서 어려움이 빠져 있으므로 이제 제가 공자께 목숨을 바쳐 그 은혜에 보답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애는 공자 일행과 함께 가게 되었다. 남이 베푼 은혜는 결코 잊지 말고 내가 베푼 은혜는 빨리 잊어야 한다. 공자 무기는 진비의 진영에 도착하여 병부를 보여주면서 진비의 군직을 회수하게 된다. 진비는 병부를 맞춰보고도 여전히 의심을 품었다. 그는 공자에게 말했다. 지금 저희 10만 대군이 국경에 주둔하면서 국가의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자께서는 혼자 수레 한 대만 와서 저의 중임을 대체하고자 하니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주애는 소매 속에 숨겨놓았던 40근의 철퇴로 진비를 한 방에 내리쳐 죽였다. 그렇게 공자 무기는 진비의 군대를 장악하게 되었고 군중에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다. 부자가 함께 종군하고 있는 경우는 아버지의 귀국을 허락한다. 형제가 함께 있다면 형의 귀국을 허락한다. 그리고 외아들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여 선발된 8만 명의 정병은 진나라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진나라 군대는 퇴각하였고 공자 무기는 마침내 한단성의 위기를 구원하여 조나라를 보전시키게 된다. 한편 조나라의 왕과 평원군은 몸소 국경까지 달려나와 공자 무기를 맞이했다. 평원군은 활과 화살통을 메고 앞에서 공자 무기를 인도하였다. 조나라 왕은 공자에게 제비한 뒤 말하였다. 자고 아래로 공자보다 더한 현인은 다시 없을 겁니다. 위나라 왕은 공자 무기가 병부를 훔치고 진비를 속여 죽인 것을 알게 되자 크게 노하게 되었다. 공자 무기 자신도 그 죄를 알고 있었으므로 진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조나라를 구하는 데 성공하자 즉시 부하 장수를 거느리고 위나라로 돌아가도록 하는 대신 자신은 식객들과 함께
조나라에 그대로 머물렀다. 조나라 왕은 공자 무기가 거짓 명령으로써 진비의 군대를 빼앗아 조나라를 구원한 일에 매우 감격했으며, 그래서 평영군과 상의하여 5개의 성을 그에게 봉급으로 주려 했다. 공자 무기가 그의 말을 듣고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 그의 문객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세상엔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또 잊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남이 공자에게 베푼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지만 공자께서 남에게 덕을 베풀었을 땐 빨리 잊으셔야 하지요. 공자께서는 위나라 왕의 명령으로 위장하여 진비의 군사를 빼앗고 조나라를 구했습니다. 이는 물론 조나라에 대해서는 공이 되겠지만 위나라의 입장에서 볼 땐 결코 충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자께서는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그 공적을 자랑하고 계시는데 이는 결코 취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공자 무기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자신을 탓했다. 얼마 뒤 조나라 왕이 궁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몸소 나와 공자를 맞이하면서 귀빈을 영접하는 예로서 공자를 서쪽 계단으로 안내하였다. 그러나 공자는 거듭 사양하면서 옆에 조그만 자리에 앉고는 스스로 위나라에 배반하여 죄를 지었으며 조나라에도 별로 공을 세우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공자는 조나라에 머물게 되었고 조왕은 그에게 호 땅을 공자의 영지로 삼도록 하였다. 어느 날 공자 무기는 조나라의 모공이란 처사가 노름꾼 사이에 숨어 살고 또 설공이란 사람은 술장수 집에 숨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공자는 이 두 사람과 만나려고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공자를 만나려 하지 않았고, 훗날 공자는 마침내 그들의 거처를 수소문에 알아낸 다음 조용히 두 사람과 교류를 하게 된다. 처사, 재덕이 있으나 벼슬 나지 않고 응거하는 사람. 평원군이 이 소문을 듣고 그의 부인에게 말하였다. 나는 부인의 오빠가 천하에 둘도 없는 현명한 인물로 알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고작 노름꾼과 술장수 따위와 교제를 한다고 하니 이는 스스로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오. 평원군의 부인이 이 말을 공자무기에게 그대로 전하자 공자무기는 그녀와 작별하고 난 뒤 조나라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말했다. 원래 나는 평원군을 대단히 현명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내 위나라를 배반하면서까지 조나라를 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보니 평원군의 교류는 단지 부귀의 호방한 거동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고 진정으로 인재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위나라에 있을 적부터 모공과 설공의 이름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조나라에서 혹시 그들을 만나지 못하게 될까 걱정을 했었다. 과연 지금 그들을 만나면서도 혹여 그들이 나와의 교제를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형편이거늘. 그런데도 병원군은 지금 그들과의 교류를 수치로 여기다니. 그러면서 즉시 짐을 꾸려 조나라를 떠나려고 했다. 평원군의 부인이 평원군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그는 스스로 크게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말을 후회하게 된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평원군의 식객들은 반수 이상이 평원군의 곁을 떠나 공자 무기의 문화로 들어가게 됐으며 천하의 선비들도 줄을 이어 공자 무기에게 들어가니 이내 공자 문화의 빈객들은 평영군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 것이다. 충신이 떠난 후 나라도 멸망에 이르다. 공자 무기는 조나라에서 10년도 넘게 머문 채 위나라로 돌아가지 않았다. 진나라는 공자 무기가 조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나라를 끊임없이 침략하여 괴롭혔는데 위나라 왕은 이를 크게 걱정하면서 공자 무기에게 재빠른 귀국을 요청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모공과 설공이 공자 무기를 찾아왔다.
공자께서 조나라의 좋은 대우를 받고 명성이 천하에 알려져 있다는 것은 오직 위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진나라가 위나라를 공격하여 위나라의 운명이 매우 위태로운데도 공자께서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있지요. 만일 진나라가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선왕의 종묘를 부수어 병주로 만든다면 공자께서는 정체 무슨 면목으로 천하에 발을 붙이겠습니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공자무기는 크게 얼굴빛이 변했다. 그러고는 곧장 마차를 준비시키고 즉시 위나라를 돕기 위해 귀국을 하기로 결정한다. 위나라 왕이 공자를 보자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위나라의 왕은 즉시 상장군의 인을 공자에게 주었고 공자는 위나라 군대의 최고 장군이 되어 위나라 군대를 통솔하게 된다. 안희왕 30년, 공자는 각 제후국에 자신이 위나라 최고 장군이 임명된 사실을 알렸다. 각국은 공자가 위나라 군대를 통솔한다는 소식을 듣고 잇따라 구원병들을 파견하였는데 그리하여 공자 무기는 5개국의 연합군을 이끌고 진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했으며 이에 승리를 타고 함곡관까지 밀어붙이게 되었다. 이 승리로 공자 무기의 명성은 천하를 진동했으며 각 제후국의 빈객들은 모두 앞다투어 자신들이 쓴 병법을 그에게 바추었다. 공자는 그것들을 함께 모아 목차를 만들었는데 그 책은 바로 위공자병법이 된다. 한편 진나라는 공자 무기 때문에 진나라가 위험하다고 느끼고는 황금 만근을 위나라에 뿌리며 진비 장군의 문객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게 된다. 공자 무기는 위나라를 배반하고 외국의 나라 10년을 살았는데도 지금 위나라의 대장군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군대까지도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위나라에 오직 공자 무기가 있는 것만 알 뿐 왕이 있는 줄을 알지도 못합니다. 무기는 이 기에 왕이 되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각 제후들도 그의 위세에 두려워 그를 왕으로 옹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위나라의 왕은 매일같이 공자 무기를 비방하는 이러한 말들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진실로 알고 무기를 추방하게 된다. 무기는 자신의 비방을 받아 추방된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병을 핑계 삼아 조정에 나가지 않으면서 밤낮으로 술자리를 벌려 일부러 주색에 탐닉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밤낮으로 술을 마시기 4년이 되던 해 그는 과음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진나라는 공자 무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몽호 장군으로 하여금 위나라를 공격하게 했고 마침내 18년 후 위나라를 함락시키게 된다. 태사공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대량의 고성을 지나면서 이문이라고 하는 곳을 물어 찾아보니 이문이라는 곳은 성의 동문이었다. 천하의 모든 공자들의 빈객을 접대하고 신비를 좋아했지만 신릉군같이 변두리에 묻혀 사는 은사들과 교류하고 신분을 낮춰 그들과 사귀었단 점은 매우 이치가 있는 일이다. 그의 명성이 제후국의 모든 공자들을 능가했던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 고조는 매번 대량을 지날 때마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에게 제사를 모시도록 한 것이다.